뉴스가 사실은 야기하는 사회 문제들의 심각성은 뭐 이루다 말할 수가 없죠. 완벽하게 객관적인 뉴스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뉴스는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프레이밍은 그래도 주의해야 된다는 게 저의 결론인데, 어딜 보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는 제가 매겨놓고 있는 순위들은 사실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모두가 속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이라든지 썸네일 붙어 있는 그런 거는 그냥 클릭 안 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가짜뉴스, 미디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디어가 채널이 굉장히 많아지기도 하고, 또 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예전에는 전통 미디어로만 볼 수 있었던 언론이, 뭐랄까 조금 비슷한 기능을 하는 채널들이 많아지면서, 이 가짜뉴스의 확산, 보급이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저희처럼 이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이들 진짜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떤 뉴스를 통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시각과 관점을 갖게 하는 문제라던가, 혹은 올바른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문제, 어떤 잘못된 특정적인 시각이나 편향적인 사고를 갖지 않게 하는 문제, 항상 좀 깨어있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면에서 학부모님들께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죠.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수업을 저는 막 벌써 2, 3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짜 뉴스를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등장할 정도로 약간 장난이나 재미로 접근하는 부분들 없지 않아 있었었어요. 네네, 그 기사 본 기억 그렇죠. 나네요. 그래서 뭐 친구를 놀릴 목적으로 깜짝 놀라게 하는 목적으로 네네. 가짜 뉴스 만든다는 것도 있었었는데 이제는 뭔가 더 이상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어서 뭐 가짜뉴스는 우리가 딱 들어서 직관적으로 알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퍼뜨린 뉴스가 가짜뉴스죠. 그리고 가짜뉴스는 사실은 의도를 포함하고 있어요. 실수로 잘못 들어간 어떤 정보 때문에 만들어진 게 가짜뉴스가 아니라 일부러 누군가를 속이거나 조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뉴스가 가짜뉴스다라고 쉽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가짜뉴스의 빠른 확산에는 사실은 다양한 배경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보자면 기술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술적인 요인은 우리가 앞서 늘 얘기했지만 인터넷의 빠른 발달, SNS 발달, 그러면서 사실은 전통 미디어들의 입지가 굉장히 약화됐어요. 채널은 너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채널에 다 뉴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길게 보지 않아도 다 단언해서 혹은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론사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언론사들이요 인터넷 등장과 함께 위기라는 말을 사실 달고 살았어요. 이게 단순히 페이퍼 뉴스를 안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페이퍼 뉴스도 다 인터넷 언론 온라인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통 미디어들은 텍스트가 굉장히 길어요. 길고 하나의 사안을 굉장히 여러 개로 다루죠. 왜냐면 심층도 해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주간지나 이런 것들을 좀 구독하는 것도 성인들께도 마찬가지로 너무 추천드리는 게 이게 정말 깊게 보도해서 오랜 기간 탐사 보도 같은 거란 자료들은 일반 뉴스 기사에선 잘 안 실리잖아요. 네, 그런 음. 것들을 좀 읽어보시는 게 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또 하나는 뉴스의 보급이나 확산이 가능한 다양한 채널이 등장했다. 우리가 기존에 전통 미디어라고 하던 언론사들 외에도 뭐 그 언론사들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거나 그 외에 분명 미디어가 아닌데도 뭔가 미디어 기능을 하고 있는 채널도 굉장히 많다. 비슷한 성향이 굉장히 많다. 또는 AI 발달로 정교한 조작이 가능해졌죠. 예전에 딱 봤을 때 이거는 가짜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분별이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가짜뉴스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가짜뉴스가 좀 빨리 확산하게 하는 어떤 기술적인 배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 편향. 이게 정말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요. 뭐 추천을 받는데 다 나와 비슷한 의견만 보는 거니까, 네. 아, 이 세계는 이러하구나라고 자기가 속한 세계가 이럴 거야 단정을 해버리는 상황. 그러다 보니 반대 의견이나 혹은 또 다른 세계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얘기를 듣거나 봤을 때는 저거는 가짜야라고 뭔가 단언해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또 정치 사회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가짜뉴스가 선동을 하기 위한 목적 달성 수단이 되고 있기도 하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사회적인 요인으로 저는 보자면 세대 갈등, 남녀, 젠더 갈등, 이 정치 갈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갈등을 서로 더 심화하기 위한 어떤 자극제로 가짜뉴스가 활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음,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거 외에도, 이건 제가 정리해 본 어떤 배경이지만, 이거 외에도 또 다른 기타 굉장히 많은 이유 때문에 가짜뉴스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일상 속으로까지 좀 침투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짜뉴스는 대부분 사람들의 불안감을 타고서 전파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때라든지 심리적으로 힘들 때,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럴 때 가짜뉴스가 사람들의 불안을 타고서 더 널리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중요한 게 정말 이 확증 편향. 요즘 유튜브를 보든 뉴스 기사를 보든 구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라든지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을 추천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역시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근데 교육적으로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한때 교육 채널들이 계속 추천이 되고 이런 거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 이런 쪽에서 저 역시도 조금 일방적으로 추천받는 그런 영상들을 보고 나도 모르게 확증 편향의 음. 이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항시 좀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부쩍 듭니다. 가짜뉴스가 사실은 야기하는 사회 문제들의 심각성은 뭐 이루다 말할 수가 없죠. 이거는 제가 단지 몇 가지만 여기 정리해놨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이러이러해라고 정리하고 넘어가기도 할 수 없을 정말 심각한 만큼, 문제예요, 네. 네,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사회 갈등, 뭐 분열, 불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질 거고요. 그렇죠? 또 그 불안감이 부추기면서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은 더 들어갈 거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혼란이 불러올 또 다른 식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겠죠. 이렇게 되면 뭔가 악순환이 계속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는 가짜뉴스라는 게 우리의 안전이나 건강 문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독일에서도 그래서 그 백신, 코로나 백신을 맞지 말아라. 이제 그거 가짜뉴스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면서 정부가 좀 대처를 좀 단호하게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뭐 정치 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또 하나 이게 가짜뉴스로 인해서 누군가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다양한 사회적 참사를 겪었습니다. 그쵸? 이 참사를 겪었을 때 이런 상황 뒤에 가짜뉴스들이 많이 발생하죠. 근데 그 가짜뉴스들이 이 유가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짜뉴스 하나가 예를 들어 뭐 어떤 기업을 망하게 한다던가, 이런 물리적인 피해를 사실은 발생시킬 수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확증 편향이 가속하면 우리의 어떤 불균형한 사고 때문에 급기야 판단력을 상실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오죠, 옵니다. 해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가짜뉴스를 수용하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도 당연히 잘못 형성되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한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건강한 인간관계나 소셜 활동이 분명히 지장을 입게 될 거라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자, 가짜뉴스 경진님도 사실은 아이와 자녀분과 가짜뉴스에 대한 교육 혹은 뭐 다른 독서 논술 토론하는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가끔 좀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아이들에 대한 가짜뉴스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있으세요? 사실 아이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뉴스를 받아들이는 교육 뭐 자주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서두에 밝히는 것은 모든 기사는 기자의 의견 혹은 그 언론사의 의견이 담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네, 사안이라도 다양하게 보고 그리고 이 기사에 진짜 숨은 그런 정보만 전달하는 기사가 아니라도 혹은 정보만 전달하는 기사일지언정 음. 그 기사 자체 뒤에 들어있는 항의를 좀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단순한 내용 파악을 넘어서 이게 어떤 문제일까, 기자는 왜 이런 내용을 전달했을까를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언론사에 오래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하게 객관적인 뉴스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설령, 뭐, 우리가 아주 이상적인 언론사가 있어서 여기는 100%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수용자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관점이 기울어져 있거나 시각이 편향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진님이 좀 전에 굉장히 좋은 얘기 하셨는데 모든 뉴스는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프레이밍은 그래도 주의해야 된다는 게 저의 결론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를 읽더라도 분명히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서 읽어야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고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사람은 여기서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의미는 뭔지 혹은 뉴스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전문가 의견을 많이 덧붙입니다. 근데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요, 우리가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일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본인이 호소하는 오류. 맞아요. 객관적인 전문가라기보다는 이분이 속한 기관에 따라 그분 또한 프레이밍을 갖고 있는 분이 경우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를 받아들일 때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의견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요 우리가 학습적인 관점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음, 대학 논술 시험을 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되고 혹은 A의 관점에서 B를 비판하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결국에 우리가 분석하는 능력 혹은 비판 능력이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부모님들이 좀 좋아하시는 학습 능력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뉴스를 읽는 건 단순히 우리가 어떤 가짜뉴스를 선별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공부에도 학습적인 또 굉장히 도움된다라는 것들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또 가짜뉴스 구별법을 제가 지금 몇 가지 그냥 제가 생각하는 나름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경진님이 또 추가하실 게 있다면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건 출처죠, 출처. 출처가 공신력이 있는 곳이냐. 요새요, 언론사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 미- 정말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미디어가, 허가제가 아니에요. 신고제입니다. 제가 어딜 보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는 제가 매겨놓고 있는 순위들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살짝 따로 전달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뢰 있는 언론사를 반드시 구독해서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기사 밑에 기자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는가. 가끔, 이거 너무 중요하죠. 가끔 어떤 기사들이요, 뭐 편집부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언론사인데 기사가 기자 이름 없이 언론 편집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네, 꼭 네, 기억해야겠네요. 기자 이름이 반드시 무슨 부서의 무슨 기자라는 이름을 반드시 네. 해야 되고요. 또는 이제 어떤 연구기관의 자료가 들어가 있는가, 어떤 국가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했는가도 중요하죠. 처음 들어본 연구기관이네. 이런 국가기관이 있었어? 이런 건 사실은 가짜 뉴스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카더라식 보도. 정확한 취재 없이 그랬다더라라고 전달하는 방식의 보도는 가짜뉴스일 확률이 높다. 혹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기사의 의미를 잘못 파악했거나 분석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분석해서 왜곡하는 보도일 수 있다라는 걸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언론, 유튜브들이 언론인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말이 많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국회의원이 유튜브들을 유사 언론이라고 표현했어요. 음, 근데 유튜브는 유사 언론이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말한 유튜브라는 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네. 운영하는 채널, 근데 그 채널의 미디어 정진 TV 이런 식으로 방송되고 있는 채널들이요. 맞아요. 다른 성향의 뭐 이게 정치든 사회든 이런 현상을 다루는 채널에서 뉴스 보도를 갖다가 어디서 보도한 뉴스입니다라고 전달하는 식의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다 사실은 출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처의 신빙성을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하고요. 또는 그 기사의 내용이 확실한지 아닌지 분명히 체크가 안 돼 있거든요.
더구나 그 내용 자체를 본인 나름대로 본인 입맛에 맞게 각색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연관해서 보자면 그렇게 전달하는 언론들은 대체로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네. 충격, 믿을 수 없는 사실, 뭐 이거는 뭐 확실한 사실 이렇게 하는데 모두가 속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이라든지 썸네일 붙어 있는 그런 거는 그냥 클릭 안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극단적이고 감정이 격한 뉴스도 언론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좀 잘 걸러내셔도 가짜뉴스를 좀 판별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음, 또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것도 다른 언론사나 다른 미디어가 똑같이 다루고 있는가?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뭔가 있던 사실이구나. 이게 팩트인지는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가 분명히 다루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의 출처에서만 나온 기사는 가짜일 확률이 높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 게, 단독을 달고 있는 기사가 있어요. 음, 단독은 사실은 일시적으로 한 언론사만 다루고 있어요. 왜? 단독 기사니까. 근데 결국 단독도 다 이제 중간에 퍼지거든요, 기사가. 네, 그렇기 어, 때문에 이게 제가 말하는 게 단독 말하는 건 아니다. 라고 좀 구별해 주시고, 네네.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시각이 있는가. 아시겠지만, 경진님, 우리가 어떤 사안을 다룰 때 한쪽으로만 가는 일은 없어요. 네, 모든, 모든 쟁점이 있으면 거기에는 찬반 이제 논쟁거리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니 제대로 된 정상적인 소위 이런 언론사라면은 이런 반대 의견이 있다라든지 우리나라 언론들은 너무 심각하게 양비론을 지향한다라는 지적들도 없진 않아요. 최근 들어서는. 그것도 또 고려해 볼 지점이네요. 여담이긴 하지만. 그래서 뉴스를 챙겨보신 하실 분들이라면, 뭐, 양비론적인 뉴스도 보시고, 좀 심층사도 보시고 한다면 자기 시각을 갖추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팩트체크가 가능한가? 요새 언론사들이 가짜뉴스가 많다 보니까 각자 팩트체크를 해요. 그래서 팩트체크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뭐, 신뢰할 만한 사이트를 통해서 팩트 확인이 되는 내용인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고요. 이랬더니 요새 또 어떤 유튜브들이요, 셀프 체크를 하더라고요. 제가 체크해 봤는데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어머나. 그러니까 그렇군요. 팩트 체크 자체를 가짜뉴스화 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제가 네네. 어떤 걸 봤냐면 팩트 체크를 본인이 했는데 가져온 팩트가요. 아주 옛날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음. 최근에 뉴스를 본인이 선동을 하면서 아주 옛날 거 갖다가 덧붙이는 방식으로 팩트 체크를 해요. 기사의 기본이 시의성이 있는데 네. 객관성과 시의성이 다 떨어지잖아요. 유튜브를 추종하는 분들은, 그것 봐. 이 사람이 하는 게 맞았어라고 판단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맞아.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괜히 조금 이 뉴스를 수용하는 성인들에 대한 조언으로 자꾸 가는 것 같긴 한데요. 아이들이 처음에 뉴스를 볼 때는 아무래도 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뉴스를 접하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바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된다 이전에 정말로 부모님들부터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뉴스를 잘 판별하시는 그런 현명한 부모님이 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가 다 어른 대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프레임을 사실은 받아요. 전달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고, 본인 스스로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자꾸만 저희가 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가짜뉴스 판별의 하나로 우리가 이미지를 얘기를 했어요. 적합한 이미지가 있는지를 그런 보라. 거냐, 네. 조작이 가능해요. 그렇게 그러게요. 조작뿐만 아니라 사실 아주 작은 글씨로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 사진들도 굉장히 뉴스 기사에 많은데요. 사실 그거 보고서 이 기사에 해당하는 사진인 줄 착각하면서 이거를 가짜 뉴스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정말 그걸 넘어서 이미지 또한 영상까지도 이게 제작을 해서 가짜로 AI로 만들 수가 있는 시대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가 조작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할 게 많군요. 너무 많은 걸 해야만 뉴스를 판별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좀 이런 기본적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음.
자, 점점 더 우리가 앞서 이런 얘기 했던 것들이 점점 더 정교해진다라는 거예요. 뭐 이미지도 그렇고, 아까 팩트체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요. 모르겠어요. 한다면, 일단 의심을 먼저 하셔라.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내가, 방법을 모르겠어요. 한다면, 뭘 읽든지, 무슨 팩트를 접하든지 다 일단 의심 먼저 하셔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공신력 있는 두세 개 언론사 뉴스를 비교해서 봐요. 가능하다면 색깔 다른 뉴스들을 비교해서. 라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앞서 얘기했지만 사실이 뭔지, 그러니까 의견은 사실은 배제하고 가능한 배제하고 사실만 받아들여라. 라는 것도 조금 어렵다면 그 부분 추천드리고 싶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 유튜브 블로그는 언론이 아닙니다. 여기서 뉴스를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퍼오는 거는 뉴스를 인용하거나 퍼오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출처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왜곡됐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인용된 기사나 출처가 있는 뉴스라도 확인이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채팅을 통해 퍼지는 뉴스는 절대 주의하라. 어르신들이 주로 이런 식으로 뉴스를 많이 수용을 하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젊은이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선동이죠. 이건 선동이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채팅창을 통해 퍼지는 뉴스나 메시지는 그게 사실일지라도 일단 의심하고 주의하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자기만 뉴스 구별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저만의 제가 보는 언론사 이 신뢰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다 볼 수 없다면 전통적인 미디어들 중에서 몇 가지 색깔 다른 것들 중에서 나와 프레임이 같은 언론사, 나와 프레임이 정반대인 언론사 등을 해서 좀 언론사를 자기 나는 선별하신 다음에 조금 판단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여러 가지 뉴스를 읽다 보면 이 의견은 조금 왜곡돼 있네, 치중돼 있네. 이 전문가는 항상 보니까 이런 얘기만 하더라라고 조금 보다 보면 자기만의 구별법이 만들어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음, 하려면 뉴스를 좀 많이 봐야 되고요. 분석적으로 봐야 하고, 한동안 비판적으로 좀 보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자기만의 좀 구별법이 생길 수도 있다. 어, 여기까지 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언론사 한 두 개,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향이 반대인 언론사, 메이저 언론사들 한두 음, 개 정도는 기사를 좀 같이 보면서 이쪽에선 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가끔은 좀 이게 더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지만요. 그 비판적이 될지언정 두 개 이상을 그렇게 비교하면서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언론사들 중에서도 이쪽이 조금 더 나아라고 그렇게 선정하신 지은 네. 선생님만의 그런 기준 같은 게 구별법 같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약간 사실은 경험에 의한 거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뉴스를 제작하는 현장에서 아주 오래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어떤 언론사가 어떤 사주이고 그 사주가 어떤 음, 배경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되게 오, 많이 알아요. 이런 것들을 일반 독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거든요. 자금이 어디에서 투입이 되느냐에. 아까 거기까지 가면 굉장히 사실 복잡해지는 문제여서,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어려워하신 분들에게 가장 쉽게 가이드를 드리는 거는 죄송하지만 신생 언론사보다는요, 좀 그래도 오랫동안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네, 뭐, 언론사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통신사가 있습니다. 그쵸? 통신사들은 우리가 뭐랄까, 뉴스 도매 업체로 보면 되거든요. 소매 업체인 뉴스 채널들에게 언론 서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통신사들은 굉장히 다른 언론에 비해 프레이밍이 좀 적다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 언론 중에서도요, 좀 종합 언론을 표방하는 곳들이 있어요. 기사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고, 딱 봤을 때 어떤 편중된 뉴스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언론을 기사를 다루고 있다. 물론 언론사의 규모가 반드시 공신력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소규모, 특정 부티크만 다루는 언론사들은 굉장히 좀 한쪽 분야에 치중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네, 좋은 참고가 되었어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경제지가 좀 다르죠. 뭐 한국경제, 매경 같은 경우들은 경제신문사이기 때문에 경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는 하지만 거기도 종합적인 뉴스를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가능하면 조금 어떤 부티크적인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회적 뉴스를 다루면서 조금 균형감 있게 뉴스를 보려고 노력하는가
조금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뉴스를 좀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 뉴스를 보다 보면 아 이거는 이래서 여기 기사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구나. 저는 최근 들어서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최근에 뉴스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정치 사회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몰랐던 미디어들이 등장했더라고요. 새로운 미디어가 많이 음, 많이 등장했어요. 그 사이에도 많이 등장했고 보니까 알겠어요. 어떤 색깔인지 대충 판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몇 개만 읽어봐도 알아요. 그 사람 몇 개만 네, 읽어보면 여기 성향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어렵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우리가 함께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가짜뉴스가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인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집에서는 가짜뉴스에 뭐 예시가 있다면 예시를 들면서까지 그게 어떤 식으로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어렸을 때부터 좀 끊임없이 아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조금 대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부터가 이제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공유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설명하실 때에는 보통 아이들은 가짜 뉴스 하면 좀 잘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소문을 예로 들어서 정말 낭설, 근거 없는 소문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로 조금 치환해 설명해 주시면서 사실 뉴스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거고 파급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근거 없는 소문보다 훨씬 더 무섭다라는 걸로 해서 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조금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부터가 또 아이들에게 교육하시기를 가짜 뉴스를 알게 됐을 때, 접했을 때, 발견했을 때 정말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친구나 음, 가족에게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걸 알리는 거, 어떤 부분이 네네. 잘못됐는지를 좀 파악하고 바로 잡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아시겠지만 뭐 어린아이들은 좀 아닐지 모르는데 10대 애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또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특정적인 성향이라던가 특정 채널에 다 같이 좀 이렇게 몰두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비판적인 목소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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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다 같이 뭔가 하나를 믿고 따르고 있을 때 거기서 누군가는 잘못했다는 점을 좀 짚어줘야 하는데 주변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부터가 조금 가짜 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우리가 이제 엄마표 토론, 엄마표 뉴스 토론을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뉴스를 읽고 부모님과 함께 토론하는 이 문화, 가정의 문화야말로 비판적으로 뉴스를 수용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10대부터 20대, 30대 많은 세대들이 예를 들어 어떤 편향된 채널을 구독하면서 편향된 정보를 받고 있다라고 만약 가정해 본다면 사실 이분들은 안타깝게도 뭔가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네네. 수용하거나 그쵸? 경청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거나 이게 뭔가 잘못됐는지 좀 스스로 반성해 보거나 이렇게 하지 못할 확률이 크고 그렇게 하는 경험들이 적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가 판단컨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학교 교육이 해주면 좋겠지만 학교 교육이 뭔가 비판적인 시각 기르는 걸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집에서라도 부모님들 정말 뉴스 많이 읽으시고 사회적인 문제 많이 다루시면서 정말 우리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 가질 수 있도록 진짜 비판적인 얘기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이 저 한 가지 또 생각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용어가 있는데요. 문학 수업을 들으면서 예전에 배울 때 왜 서스펜스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긴장감을 갖고 미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는 그 말이 서스펜드, 매달가는 데에서 어원이 왔다는 것을 배웠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한참 후에 토론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서스펜드라는 거는 매달아둔다, 유예한다라는 지금 당장 밝히지 않고 남겨둔다라는 뜻인데 우리 사회가 너무 그 유예하는 것을 못 견디고 빨리빨리 정답을 내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매달아 두고 내가
아직은 정확히 정보를 다 모으지 않았어. 혹은 내 판단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 라는 태도를 계속 견지를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또 토론을 하는, 가정 내 토론을 하고 뉴스를 수용하는 자세라는 점을 기억하고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뭐 강의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뉴스를 가지고 아이랑 토론하다 보면 본인의 프레이밍이나 본인의 가치관 음, 자꾸 주입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꺼려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기가. 근데 저는 그 부분께 어떤 말씀들을 드리냐 하면, 그래서 부모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 네, 뭔가 아쉽거나 두려워서 피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부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혹은 잘못된 어떤 가짜 사실을 파악한 능력이 필요한 거고, 부모님부터가 어떤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한 노력, 네. 관점과 시각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드렸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려면 그 질문 너무 아름다운 질문이라고까지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의 프레임이 아이에게 전달될까 봐 염려하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시는 부모님,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부모님이시라면은 이미 아이와 토론을 하실 그런 만반의 태세를 갖추신 너무 훌륭하신 부모님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고민하신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의 고민이에요. 그죠? 자, 그 이외에도 사실은 저는 뭐 뉴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교육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독서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들과 함께 읽어볼 만한 초등 혹은 중고등까지 같이 읽어볼 만한 책을 조금 추려보았거든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해서 아이들과 함께 읽어볼 만한 책들이에요. 요거는 그림책들인데 사실 그림책이 아이들도 읽기 쉽지만 성인들도 충분히 함께 읽고 얘기해 볼 만한 상징과 비유들이 잔뜩 담겨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책들이기도 해요.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집진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늑대의 관점에서 보고 이것을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시각의 소위 A사와 B사의 신문사가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책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요. 또 팬티 입은 늑대 이것도 꽤 신간으로 유명하게 2탄, 3탄, 4탄까지 이렇게 나온 시리즈인데요. 이 책도 소문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들의 다양한 각양각색의 그런 동물들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이라서 어린아이들이라면은 미취학 시기부터도 충분히 음, 읽어볼 만한 책이라서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문학 작품으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이제 수준이 높아져서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정도 읽혀보시기에 괜찮은 책들인데요. 네, 대부분의 이제 이야기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을 하는 그런 미디어로 대표되는 캐릭터들이 존재를 하고 그 인물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우리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타인의 인생을 대리 체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실제적인 가짜뉴스를 비판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책을 읽어보고 나서 그 내용의 인물의 마음이라든지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실제로 벌어진 그런 문제 상황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책들이라서 소개를 드려요. 네, 너무 좋네요. 그리고 정보책도 있는데요. 왼쪽에 소개한 가짜뉴스는 다 최신간, 가짜뉴스는 신간이기는 한데, 네. 만화책처럼 이렇게 넘겨볼 수 있게, 네,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정보책이라서 어린아이들, 저학년 아이들도 처음 접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책인 것 같아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해서 정말 아주 기초적인 지식부터 쭉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나와 있는 그런 책들도 있으니까 여기 정말 소개된 책뿐만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가짜뉴스, 뉴스 읽기, 누군 미디어 이런 식으로 키워드 검색해서 아이들 수준에 관심에 맞는 책들 한번 골라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오늘 했던 얘기들이 사실은 이 책들에 좀 많이 담겨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맞아요. 그리고 진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진짜 뉴스, 어, 진짜 언론사 프레임에 들어있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책들
네, 팩트플리스하고 숫자는 거짓말을 한다. 이 정도 저 인상 깊게 읽어서 음, 성인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물론 페이지가 막 너무, 300페이지, 500페이지 네. 이런 건 책이긴 하지만 독서력이 되는 친구들이라면 중고등학생부터도 같이 읽어보고 이야기할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너무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숫자는 거짓말 하나라는 책은 읽어보진 못했는데, 맞아.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짜뉴스 교육할 때, 그러니까 기사에서 뭔가 진실을 추론하는 거를 교육할 때, 데이터를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데이터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이거는 팩트겠지라고 일단 생각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맞아요. 좀 설문조사, 더 여론조사도 정말 그렇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읽어도 정말 너무 좋은 책들 소개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역설적인 게 진짜 어린이 책들, 청소년 책들부터 가짜뉴스 관련 책들이 제법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이제 우리가 사실은 가짜뉴스가 정말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사회 문제다라는 것들을 뭐 다양한 걸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국가적인 대응이 저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게 많은 시민들도 우리 같은 분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글쎄요. 우리가 규제라는 것은 뭐 최후 수단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들은 어느 정도는 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상황까지 좀 왔다고 생각해요. 뭐,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가짜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실제로 제가 해외 사회 보니까 이제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대처에 나섰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가짜뉴스 처벌이라기보다는 조금 우회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나마 뭐 독일, 프랑스 사례와도 이렇게 비교가 안 될 만큼 사실 가짜뉴스 대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그 가짜뉴스의 당사자가 된 사람이나 기관이 그냥 고발하는 정도의 수준 정도로 지금 하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가짜뉴스에 좀 처벌 수위가 약하거나 이러면 해도 된다는 생각이 도 강하게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저는 뭐랄까 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가짜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 규제를 음, 어떻게 하고 처벌 수위를 어떻게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처벌을 하는 가짜뉴스의 범위,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이제 좀 공론화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제 가짜뉴스에 관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사실은 더 해야 될 얘기들이 많죠. 이걸로 사실 끝날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우리가 부모님들부터가 가짜뉴스에 대한 공부가 되셨기를 좀 바라면서 함께 아이들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해보시고 관련 토론도 많이 진행해 보시고 또 제시해주신 책들을 읽으면서 뭔가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가 미디어 교육이 좀 이뤄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감사한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